경제 뉴스, 경제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투자 힌트를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담대한 투자, 오늘은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네. 바로 좀 열어보고 싶은데 중국 경제가 위태로운 이유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연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마다 빨간 신호들, 이 적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중국 내수가 특히 소비가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일까요? 일단 뭐 지금 우리가 ELS, 우리가 중국 경제를 왜 봐야 되느냐부터 좀 짚어보면 네. 지금 국민은행 이런 데서 ELS 엄청나게 지금 저기 손해를 보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홍콩 H 지수 이런 것들이 편입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확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녹인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면서 그래서 손실을 본다.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엄청 상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홍콩 H 지수가 안 올라오면 한 6조, 7조를 개인들이 날린다. 그래서 중국 경제를 보게 된 건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중국이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가장 힘드냐라고 네. 했을 때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GDP에서 그 소비 부분이 옛날에는 한 4년 전만, 5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만 해도 소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70%, 그 정도 됐는데 코로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봉쇄를 하니까 맞아요.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 엔데믹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좀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중국에 많은 분들이 저축만 해놓고 소비를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2022년에 그 위안화 예금이 227위안, 7조 위안. 그러니까 개인 예금은 132조 위안. 132조 위안이 얼마 정도냐면 2경 4,500. 경이에요. 네, 2경. 와. 그러니까 중국 GDP가 121조 위안. 그러니까 2경 2,5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예금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소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부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소비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외부가 불안하니까 소비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더 걱정인 건 이 해가 바뀌어도 소비가 부활할 낌새가 없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서서도 국내와도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네네네. 해주셨는데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뭐 당장은 우리가 이제 소비재에서는 중국에 나갔던 것 중에 일부 K뷰티, 엔터 이런 정도만 네. 조금 소비되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한한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중국 관련주는 지금 다 별로 안 좋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자본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외국 자본들이 지금 다 엑소더스, 그러니까 이탈을 하는 거죠. 네,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출하고 있는데 국제금융협회에서 12월 14일 보고서를 냈는데 2024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중국 주식과 채권에서 외국 자본이 6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4조 원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도 있지만 중국 자체에서 앞으로 성장성이 좀 꺾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발을 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12월 14일에 예비 데이터를 보면 11월 한 달에만 37억 달러를 이미 회수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32억 달러의 그 달러가 그냥 나간 거죠. 훅.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보면 지금 중국이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야 네네네. 국내 증시도 그리고 국내 경제, 글로벌 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들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워낙 큰 대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있는 만큼 네네네. 중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점검하면서 증시 참여도 저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또 시장 안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으로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또 굉장히 핫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이 군침을 막 흘리고 있는 그런 분야. 저도 이게 좀 궁금한데 액침 냉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액침 냉각? 너무 어렵죠. 우리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너무 바빠요. AI 같은 경우도 온 디바이스 AI, 뭐 이런 AI 이런 식으로 또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 동네에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해서 액체에다가 빠뜨려서 그래서 열을 식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공냉식이라 그래서 차가운 에어컨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차가운 공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열을 식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수냉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열받은 데가 어디가 저-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열받는 곳, 그러니까 열기가 많은 곳은 보통 보면 데이터 센터. 네. 뭐 컴퓨터라던가 전자기기. 그런 거 보면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지금 열이 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열이 도는 것들을 수랭식으로, 그러니까 액침 냉각으로 확 하면 효율이 굉장히 좋아진대요. 그래서 이 액침 냉각이 그래서 최근에 SK라든지 GS라든지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SK그룹이 근데 액침 냉각 시장에서 가장 좀 적극적이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투자를 좀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SK에서 M무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M무브가 이런 그 실험을 해봤대요. 그 네. 데이터 센터에서 공랭식이 아니라 이렇게 액침 냉각식으로 이렇게 돌려봤더니 전체 열 효율이 32% 정도 좋아졌더라. 와. 그러니까 그러면 전력 손실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이제 불날 일도 적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전기 요금을 내는 비율이 떨어지니까 액침 냉각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SK텔레콤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 데이터 센터만 가지고 했는데 그다음에 ESS 그러니까 대형 저장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열 받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까지 하고 있고 거기에 전기차 한번 불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불도 끄기 힘들고 그래서 전기차에 열을 식혀주는 방식도 액침 냉각 방식으로 지금 다 바꾸자 이런 식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SK텔레콤 이야기 주셨고 네네네. LG도 살짝 언급 주셨는데 네네네. 이들 말고도 좀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정유업계에서도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정유요? 왜냐하면 정유업계에서도 이 생산을 하다 보면 굉장히 열을 많이 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GS 칼텍스가 이제 이런 비슷한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는 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ESS용 배터리에 쓰이는 액침 냉각유 이런 것들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인텔이라든지 미국의 GRC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들도 이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그래서 이 시장이 2030년이 되면 한 3조 시장으로 그렇게 커 나갈 것이다.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시장이 되지 않을까. 액침 냉각 저희가 좀 숨어 있는 네네. 숨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테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걸 좀 선점해서 선제적으로 좀 네.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하나의 기사를 더 열어보겠습니다. DB그룹과 강성부 펀드가 손을 잡았죠. 손을 잡을 것이다. 다 이게, 접을 네, 것이다.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왜 DB그룹이 강성부 펀드로 유명한 네. KCGI와 이 블록딜을 추진하기로 한 건지 이유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방금 나온 속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따져봤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최근에 이제 단독 기사로 방금 한 3시간 전에 떴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아봤더니 어쨌든 그 강성부 펀드와 DB하이텍은 사실 불편한 동거 관계입니다. DB하이텍에 강성부 펀드가 들어와서 7%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지배구조 개선해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웨이퍼 이런 것도 8인치 이제 그만하고 12인치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회사가 잘 되는 방향으로 좀 밀고 나갔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DB그룹 입장에서는 우리는 좀 천천히 하고 싶은데 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서로 조금 이렇게 아웅다웅 했었는데 DB하이텍에 있는 7%를 DB그룹에서 사가겠다. 이제 이 이야기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협의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협의가 지금 현재.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이사회에 이제 의결을 거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건데 이 배경이 뭐냐면 이게 이제 공정거래법상에 네. 지주사 전환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주사 전환은 DB그룹 전체의 자산이 5천억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는 주가가 좀 밀려가지고 5천억 밑에였다가 다시 이제 스물스물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나 자산들이 DB그룹 산하에 있는 자산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DB하이텍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DBINC라는 그 지주 회사격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그러면 지주 회사로 전환이 되면 공정거래법상 지주 회사로 전환이 되면 자기 계열사에 있는 회사들을 30% 이상으로 보유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DBINC가 DB하이텍을 30% 이상으로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근데 그러면 이제 한 7%는 강성부 펀드에 지분을 사면 되잖아요. 네. 돈이 많이 들어. 근데 DB그룹을 다 따져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이게 맨날 그래서 아웅다웅하고 오히려 DB그룹은 주가가 내려가기 원했는데 주가가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DB그룹이 이제는 안 되겠다. 그냥 7%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자금 조달해가지고 사 버려야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DB그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알턴 일을 뽑는 입장이 되니까 어느 불확실성이 사라지겠죠. 네.
시장에서 사실 가장 좋아하는 네. 게 불확실성의 해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DB그룹의 주가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그러고 건가요? 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만약에 7%를 다시 사왔다. 네. 그다음 DB하이텍이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황에서 굉장히 좋아졌다. 여기에 더해서 DB그룹이 이제 그런 불확실성에다가 지배구조에서도 굉장히 좀 만족스럽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DB그룹 관련돼 있는 주들이 상승할 여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오늘의 기사가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시간은 정말 좀 쏙쏙 저희가 빼먹을 네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갑자기 저희가 나왔더니 단독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내용 정리해서 드렸으니까 DB 관련된 소식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앞서서 액칭냉감도 그렇고 중국 소비 관련해서 좀 소중한 내용들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박수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